어제 난리가 났더만. 성폭력 국회의원 때문에. 예. 성폭력 국회의원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났어. 그런데 오늘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경찰이 그 국회의원한테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예. 오늘 경찰이 그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 사실 이제 내가 어제 방송 안 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어제 방송을 했다라면 그 무혐의 처분을 오늘 내리고 나한테 명예훼손했다 지랄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만약 어제 방송을 했다면 당연히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어저께 방송 안 했으니, 예, 어제 방송을 안 하고 오늘 속보가 나온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속보가 나오기 전에 어저께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비판했으면 이걸로 또 명예훼손이라고 지랄했을 거라고. 예. 자, 그러면 이게 왜 무혐의냐? 나는 이 사건이 지난 주말에 떴잖아요. 그게 언제였다? 토요일이었나?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이 사건이 딱 터졌어. 그지? 일요일날 터졌나 보다. 일요일날 이 사건이 딱 터졌는데,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사건이 딱 터져가지고 누가 얘기를 했어. 그런데 처음부터 난 이게 사건 성립 안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예. 이게 사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알았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령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1차로 신고를 하잖아. 그러면 그 뒤에 신고가 접수된 순간부터 그냥 이제 처벌을 하는 과정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성폭행 범죄자들이 2심, 3심 가면서 다 무죄 받아요. 사건이 종결돼.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를 하는 거야. 돈을 주고 합의를 해가지고, 예, 그 성폭력을 무마한다고. 그게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된 점이야. 가령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폭력 범죄가 신고가 됐어. 그 여자의 몸에서 증거가 나왔어. 그러면 그 증거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 성범죄로 처벌을 해.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합의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성폭행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 경찰이 계속 모욕적으로 괴롭히면서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여자가 신고를 했어. 근데 경찰이 국회의원은 조사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안 하고 계속 그 여자 피해자만 불러다가 끝까지 저항했느냐 이런 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항을 못했다. 그러면 안 했군.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여자하고 이미 이 사건이 난 지가 꽤 된 거야. 이게 일요일날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사건 발생이 6월인가 그랬어. 아니야, 언제더라? 사건 발생이 7월 중순인가? 꽤 된 사건이야. 이미 사건이 발생된 게 한참 전이었고, 7월 언제예요? 7월. 꽤 한참 전이야. 한참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이미 이게 언론에 공개될 때가 이미 둘이 합의한 다음이었어. 예. 언론에 이게 흘러나왔을 때가 이미 합의한 다음이었다고. 이미 합의한 다음에 언론에 그 새누리당 의원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그때 흘러나온 거야. 예. 한참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미 그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국회의원은 조사 안 하고 여자만 계속 데려다 조사하면서 그 완강하게 거부했느냐, 끝까지 저항했느냐,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봤다니까. 그리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일요일에는 이미 금요일인가 이전에 합의를 본 거야. 지난 금요일 내가 오늘이 3일이지 7월 30일경에 이미 합의를 봤다니까. 7월 30일에 이미 합의를 본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성폭행 범죄라고 신고를 해도 중간에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보잖아. 합의를 보면 무혐의 처분이 나. 이 법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에 굉장히 잘못된 법이 뭐냐?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가령 성관계를 맺은 게 처벌을 반드시 받을까요? 안 받아요. 우리나라 미성년자하고 성인이 성관계를 했어. 이거 근데 강제로 처벌을 해도요. 강제로 성관계를 했어. 그래도 처벌 안 받아. 왜? 중간에 합의하면 중간에 화관이라고
같이 합의했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미성년자하고 성인이 성관계라면 합의를 했건 안 했건 무조건 처벌을 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우리나라는 그 합의만 하면 무마가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법이에요. 일단 성폭력 신고를 했어. 그러면 그 성폭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여자가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일단 다른 나라는 그걸로 끝이야. 딱 되면 그 신고된 상태에서 이 여자 몸에서 이게 DNA를 채취를 해. 그리고 범인 잡으러 다녀. 그래갖고 그 DNA 맞으면 처벌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한다고. 안 하고 중간에 1심에서 강간이라고 얘기했는데 2심, 3심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 특히 우리나라의 그 권력자 새끼들이 하는 방법인데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 너 이 나라에서 못 살게 하겠다. 너 결혼은 다 했다. 너는 앞으로 성범죄 네가 강간당한 거 온 나라가 다 할 거다. 그러면서 협박을 해요. 그걸 누구한테 하냐? 부모한테. 이 여자는 이미 신고를 했을 때는 잘 각오를 한 거야. 그런데 그걸 주로 부모하고 합의를 하는 거야. 부모를 협박을 해. 부모를 협박을 해가지고 부모하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수사 처벌을 원하는데 부모랑 합의가 되잖아. 그럼 합의 끝났다고 그래. 가족하고 합의됐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가족하고 도장 찍은 합의서가 들어가면 무혐의 처분 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 이게 맨 처음에 딱 터졌을 때 이미 이게 그 합의본 사건이다. 이거 흐지부지 될 거고 요거는 역시 잠깐 눈 돌리기용일 수 있다. 뭘 덮기 위해서 이 성폭력 국회의원 사건을 터뜨렸을까? 지금 이제 이제 탈당으로 정리를 했어요. 얘는 항상 그래. 얘는 뭔가 구체적이고 분명한 범죄 증거가 나오면 탈당하고 끝이야.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다시 복당해. 자, 얘네들이 지금 가리고 싶은 건 박근영이지. 싹 사라졌잖아. 박근영 망언. 지난 주말에 매우 심각한 박근영의 친일 발언이 이 사건 딱 터지고 지워졌잖아요. 몰랐어요? 김무성 박근영의 그 숙미 큰절 퍼포먼스하고 박근영의 친일 발언하고 요 두 가지가 싹 사라진 거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성폭력 의혹 이걸로. 그치?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잖아. 내가 안 쉬었으면 몰랐을 거야. 근데 내가 금요일날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뉴스가 뭔지 정확히 기억하는데 세상에 주말에 싹 사라졌잖아요. 이 국회의원 뉴스로. 기가 막히죠? 롯데는 안 덮었어. 롯데는 내가 볼 때 그거 이유 있는 거야. 롯데 비리가 언론에 계속 나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롯데 비리를. 언론에서 드립다 롯데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어. 내가 볼 땐. 자, 좌우지간. 결국은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죠. 나는 더 웃기는 게 윤리위원? 거기다 박정희를 너무나 존경하는, 박정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 새누리당 의원, 여전히 현직 국회의원. 아니,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자, 만약에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합의를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회윤리위원회가 당연히 소집되고 제명을 했겠죠. 안 그래요?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이렇게 성폭력을 해서 신고를 당했다가 합의를 봤다. 넘어가 줄까요? 탈당하는 걸로 넘어가죠? 안 넘어가 주죠. 안 넘어가주고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제명할 겁니다.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새누리당 의원이니까. 근데 이 사람의 전적이 보니까 화려하더만. 기본적으로 이게 박정희 지지자들의 문제점이
아주 여성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박정희가 그 죽을 때도 옆에 여대생 끼고 있다 죽은 거 아니야. 이 박정희 지지자들의 기본적인 여성관이 개판이야. 얘기 들어보면 옛날 뭐 그 식당 여주인한테도 지랄지랄하고 막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게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과거의 그 죄들이 그 전적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박정희 좋아해. 보면 꼭 우리 주변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박정희 좋아해. 그렇잖아. 정상적인 사람은 별로 박정희 좋아하는 사람 못 봤어. 왜 지난번에 누구였어 걔? 교수 무슨 디자인 교수라고 막 그 학생 고문했던 그 미친 교수 그것도 박정희 존경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박정희 존경한다는 사람의 범죄만 한번 모아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걔네들이 박정희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야? 박정희가 사이코패스였잖아. 사이코패스들이 박정희 좋아하는 거야. 동료끼리 통하는 거지. 여러분 박정희 시대에 그 정권을 비판하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박정희 시대에 정권 비판하면 그 박정희 전두환 시대지. 정권 비판하면 잡혀가서 고문당해가지고 간첩인 걸 자백할 때까지 고문당하고 간첩이라는 자백받은 다음에 사형시켰어. 남자는. 여자는 윤간을 시켰다니까? 경찰을 시켜서 강간을 시키고 윤간을 시켰어.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여성 노동자들이나 학생운동했던 사람들 잡혀가면요 처참한 성고문을 당했어요. 그게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역사야. 그들은 지금 모두 처벌받았을까요? 아니요. 거의 처벌받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처벌받은 게 10명도 안 돼. 서너 명? 이근환이 몇 년 감옥 살았고 이근환이 몇 년 감옥 살았고 나머지는 거의 감옥 안 살았어. 대부분의 성고문했던 놈들이나 어떤 경우는 군인들을 시켜서 성고문을 시킨 그 윤간을 시킨 적도 있다니까. 그게 이제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문의 기록들을 남긴 자료들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성고문을 강간을 고문 도구로 사용했다니까. 이게 어느 나라나 그 아르헨티나의 미친 군부 독재자나 이 군부 독재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랬어. 군부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공통적으로 성고문을 고문 도구로 썼어 여자들은. 그리고 민주화 운동 가족들을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아니야. 여자 대통령인데 왜 이래. 박근혜가 여자 대통령으로서 여권 신장을 위해 뭐 했어요? 박근혜가 그토록 신뢰했던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박근혜가 여권 신장을 위해서 뭘 했어? 우리 박근혜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그 정치계와 언론계에서 다 반대하는 윤창중이를 대변인으로 만들겠다고 기어이 고집 피우고 승질내가지고 윤창중 대변인 만들어갖고 처음으로 미국 저기 정상회담 한다고 미국 간 날 빤스 벗고 덤비는 바람에 온 세계에서 웃음거리 된 거 아니야. 그게 박근혜 마인드야. 그래서 윤창중이가 처벌받았어요? 윤창중 처벌받았어? 안 받았잖아. 박근혜의 정치의식이, 여권의식이 그렇다니까? 윤창중이 처벌받지 않았어요. 미국의 여성 인턴이 신고를 했잖아. 이건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매우 심각한 국제적인 성범죄야. 처벌 안 했어. 처벌 안 했다니까? 자, 여러분, 누가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 사진이 맞는지 한번 해당 뉴스를 찾아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성누리당의 그 성추행 일지야. 2003년 10월 정두환 국회의원이 서울 부시장 시절에 여기자 성추행 논란. 2003년 12월 이경재 전 국회의원의 동료 이정재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자기 좀 주물러 달라는 것이지 라는 발언. 2006년 2월에는 최현희 사무총장이 모 일간지 여기자 성추행. 2005년 2월에는 정영근 전 국회의원 호텔에서 40대 여성과 있었던 묵주 사건. 그러니까 묵주를 전달받았는데 이제 2시간인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2005년 8월에 정진섭 전 국회의원 낮술 먹으면서 여성 성희롱 의혹 사건.
2005년 9월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의원이 필리핀 외유와 룸살롱 성매수 의혹. 2005년 12월에 김용성 전 수원시장 카타르 도하에서 성추문. 2005년 12월 정성래 당시 당원협의회장이 대학교 제자 강간 미수 사건. 2007년 8월 정우택 국회의원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관찰사 관기 발언. 2007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마사지걸 발언. 대통령이 마사지걸은 못생겨야 서비스를 잘 받는다 했던 그 사건이죠. 그 다음에 2008년 4월 정몽준 동작갑 총선 후보 시절 모 방송국 기자 성추행 의혹. 2010년 9월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여성 비하와 성희롱 발언. 2012년 4월 김형태 전 국회의원 재수 성폭행 의혹. 2013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미국에서 인턴 성추행 사건. 2013년 8월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여기자 성추행 사건. 2014년 9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세월호 전국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 2015년 1월 송영근 국회의원 육군 여단장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하사 아가씨 외박이 문제라는 발언. 2015년 6월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및 무마 혐의 구속. 15년 8월 심학봉 국회의원 보험 설계사 성폭행 논란이죠. 예, 무혐의 처벌됐으니까. 내가 궁금한 건 이 중에 몇 명이 처벌받았을까요? 정말 화려하죠? 내가 진짜 궁금한 건 이 중에 몇 명이 처벌받았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처벌받았을까요? 몇 명이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했을까요? 즉 구속됐다는 포천시장 얘기는 나는 몰랐어. 포천시장 얘기는 지금 몰랐고요. 윤창중부터 박희태까지 정부 성추문 순환사 4대학 근절 성범죄자 승승장구 이런 기사도 있네요.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르고 정부를 정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정부가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일 때야.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거야. 범법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성추행 의혹에도 당당한 박희태, 김무성, 이진환이 설레? 예, 윤창중부터 박희태까지 박근혜 정부 성추문 순환사, 박근혜 4대학 근절, 성범죄자 승승장구. 이게 문제죠. 정말로 박근혜가 여성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성범죄를 엄벌에 처했다면 이렇게 안 됐겠지. 윤창중도 처벌 안 했어. 그러니까 성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거야. 자,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박 전 의장은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딸만 보면 예쁘다. 그게 내 습관이 돼서 귀엽다고 한 것이라며 그때 캐디도 전혀 거부감이 없이 불쾌감을 나타낸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해자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과 상식이다. 문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성추행에 대한 인지 수준이 사회적 상식보다 낮다는 데 있다. 김재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최근 벌어진 박희태 상임고문의 성추행 사건은 그간 수없이 반복해온 새누리당 관련 인사들의 성폭력 사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낮술 금지령을 내릴 게 아니라 여기자 성추행 논란의 당사자인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의원 당사자들과 함께 성폭력 예방 공개 교육을 받길 권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연이어 터지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성추문 파문은 4대학, 즉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척결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선언을 무색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지난 5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방미 기간 벌어진 성추행 사건으로 전격 경질됐다. 얘네는 탈당하고 경질하면 끝이야. 미국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인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변인이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고 진술했다. 윤 전 대변인은 인턴 직원과 술자를 함께했고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엉덩이를 움켜쥔 게 아니라 허리를 한 차례 툭 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손가락으로 가슴 한번 툭 찔렀는데 그걸 어떻게 만졌다고 표현하느냐는 박 전 의장의 구차한 변명과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로 성추행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여기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당사자들에게 비공식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대표는 새누리당 연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술자를 함께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여기자의 허벅지를 짚는가 하면 다른 여기자에겐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요구해 무리를 빚었다. 이런 게 당대표야. 성추행 파문에도 불구 대구 서부지청장으로 영전한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도 뭐라고요? 이진환이라는 전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 검사가 성추행 파문이 있었어. 그런데 승진했다고. 박근혜 정부의 성폭력 감수성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이 전 차장은 12월 검찰 출입기자단과 송년회에서 술에 취한 채 복수의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해 검찰에 고소까지 당했지만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팀장이 이끌던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려 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선거법 위반 적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장은 검찰이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을 때도 결제 라인에 포함됐지만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이게 정부 여당의 수준이야. 이게 정부 여당의 수준. 자, 그러면서 말이에요. 같은 시기에 요 이제 정부 여당의 성폭력 사건으로 박근영, 김무성의 숙미 친일 발언을 묻었어. 그 다음에 요 새누리당 의원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뭘로 덮었을까요? 성폭력 고등학교.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수십 명이라며. 백몇십 명? 백몇십 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있고 여자 교사들까지 당했는데 그게 교장과 함께 4명의 남자 교사, 그것도 간부 교사가 저지른 범죄잖아. 50여 명이 자퇴한 학교. 근데 그 학교가 어딘지 안 나타나? 이름을 안 가르쳐줘? 중요한 건 뭐냐? 그 교사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그 교장과 교사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꽤 된 사건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 이미 이 사건이 터져서 이미 문제가 된 게 작년이래. 그런데 이 놈이, 여기 있는 교사들이 어떻게 됐냐?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무슨 병가 내고, 뭐 연차 쓰고 이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아무도 처벌 안 받고 다른 데로 전출 갔대. 남편 이름이 망치? 그러면 젖소 부인 남편은 젖소냐? 아이, 무식한 새끼들아. 이 박씨 부인은 부인이 박씨야. 미세스 해머 그러면 남편이 해머고, 망치 부인 그러면은 내가 망치야. 아이, 무식한 새끼들. 자, 하던 얘기 마저 하고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교사들이 지금도 교사라는 거야. 어느 학교에, 공립학교래요. 공립학교이고 그래서 다른 학교로 전출 갔대. 지금 어느 학교인가에 가서 지금 교사하고 있다니까? 이 심각한 문제야, 이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 학생을 강간한 교사가 있었어. 학생을 강간한 교사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명박 때였나? 어떻게 됐게요? 형사이고 지금도 교사예요. 학생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그 형사이고 나와갖고 여전히 교사를 해. 기가 막히죠? 이게 왜 이럴까요? 지금 이 박정희를 지지하는, 이승만을 존경하고 박정희를 지지하는 무리들의 성의식이 그렇다니까?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안 해.
그리고 요즘에도 옛날에는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성폭력 특별법 만들고 그래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되게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했었어. 그런데 이명박이 되면서 후퇴하고 있는 거야. 후퇴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봐.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교사 자격을 박탈해야 되잖아. 지금도 교사 자격을 갖고 있다니까? 어딘가에서 지금도 교사를 하고 있어. 이거 진짜 그 교육공무원법 바꿔야 되지 않아요? 교수나 교사가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교사 자격, 교수 자격을 박탈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놈들한테 권리를 계속해서 그 자격증을 뺏지 않고 자격증을 뺏지 않고 그냥 교사를 하게 해요. 심각하죠? 이게 왜 그럴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 여인들을 강제로 강간해갖고 정신대로 팔아넘긴 놈들이 이승만 정부 시절에 군인 경찰 했잖아. 이승만 때 그 제주도에 사사망쟁 일어났을 때 서북청년단이 가가지고 그 제주도의 여성들을 집단으로 강간하고 윤간하고 지랄 연병을 했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잖아. 그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실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결국 이게 친일 군부 독재의 잔재야. 친일 군부 독재들이 실제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강간하고 여성 민주화운동가들을 강간하고 노동운동가들을 강간했던 그놈들이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역사청산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 누구 강퇴시키란 얘기하면 니네 블랙이야. 너 스스로를 이래놓고 또 니네 엄마인 척하면서 또 편지 보낼 거지. 쪽지 보내고 풀어달라고 지랄하려고. 우리나라 종편하고 그 조선일보에서 존나리 암살을 보라고 그렇게 들볶았잖아. 그러면서 막 공짜표 나눠주고 쌩 지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살 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실제로 본 사람이 암살이란다. 연평해전을 보라고 종편하고 조선일보에서 지랄 연병을 했어. 한 달 동안. 연평해전. 근데 본 사람이 별로 없어. 공짜표 돌리고 막 지랄을 했는데 2주일 동안 막 연평해전을 받으다가 쌩 난리 폈지.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암살은 조선일보에서 기사 0건 나왔다며. 암살은 조선일보에서 기사 0건 나왔는데 2주 만에 700만? 지금 2주 만에 암살이 700만 명 봤다며. 근데 진짜 이것들이 암살을 암살의 김을 빼려고 막 스포라고 돌아다닌 거야. 막 스포일러를 퍼뜨려서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게 볼 필요 없게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이게 암살이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입소문을 내는 거 아니야. 나도 보고 온 사람한테 입소문 듣고 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암살 같은 영화는 다 같이 보자 이런 분위기야. 우리 신랑이 나랑 둘이 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 꼬신 거야. 동네 사람들 꼬셔갖고 또 보러 가자 그랬고 60명이 가서 같이 봤다는 거야. 2번 보니까 더 재밌대. 지금 어느 게시판에 가나 다 스포를 해놨어. 그게 암살 이정재가 범인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정재가 범인이라는 게 초반에 밝혀져요. 초반에 밝혀지기 때문에 그게 전혀 그게 흐름에 방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전지현 빼고 다 죽는다 뭐 이러면서 떠들고 다녀.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해서 아니 그러면 그 시대에 독립운동가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 당연히 다 죽지. 살아있으면 솔직히 전지현 빼고 안 죽은 사람이 있다. 전지현도 지금 죽었을 거야.
안 그래요? 그 저기 독립운동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1930년대가 주인공이 저 배경인데 30년대 30대야. 그러면 거의 1901년 막 이럴 때 태어난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요괴지. 115살인데. 어? 응.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다 저기 전지현 빼고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런 스포를 퍼뜨려봤자 그 암살을 본 사람들의 감동을 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사람들이 더 내용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있잖아. 어떻게 되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 그걸 집중하고 보는 거하고 이미 어떤 맥을 알고 장면을 보는 거하고 달라요. 도리어 충분히 그 장면을 즐길 수가 있는 거야. 야, 근데 진짜 이정재는 내가 볼 때 걔는 악역을 하려고 태어난 애 같아. 그러니까 원래 이정재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래시계 때 괜히 착한 역할을 해서 그때 연기를 잘 못했던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정재는 본성이 그런 것 같아. 나는 이정재는 걔는 정말 악역을 한 건가 아니면 성질이 본성이 약할 건가. 그리고 난 무엇보다 하여튼 법정 장면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만들어냈지? 그 법정 장면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 그리고 하여튼 그 하정우를 나는 옛날에 왜 걔가 무슨 살인범으로 나왔잖아. 그거 언뜻 텔레비전에서 보고 나 되게 싫어했어. 아, 하정우 저 사람 아주 영원히 악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가 없어. 악역을 너무 잘하길래 하정우 저 사람은 아예 그 영원히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하정우 영화를 안 봤어. 근데 본 게 베를린하고 군도를 봤는데 사실 그 군도에서는 내가 진실을 알았지. 베를린 보면서 이건 너무나 좀 왠지 외국 영화를 흉내낸 것 같아. 그러면서 봤고, 군도에서는 왜 하정우를 나는 키가 작다고 생각했을까? 보니까 하정우가 머리가 크더라고. 하정우가 머리가 커가지고 그 비율상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키가 커. 근데 이제 그래도 별로 멋있다 생각 안 했어. 근데 암살 보니까 하정우가 좀 합디다. 암살해 보니까 조금 합디다. 근데 사실은 하정우는 이제 워낙 역할이 멋있는 역할이었던 것 같고, 난 저기 누구지? 조진웅 역할이 더 멋있었어. 말도 너무 웃겼고 그 장면이 너무 웃겼고, 특히 그 마지막 대사가 나 그 마지막 대사 듣고 막 너무 울었거든. 그 조진웅이 맡은 역할이 너무 멋있었어. 다시 본다 해도 그 역할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암살은요, 일단 이정재는 정말 악역을 위해 태어난 남자구나. 하정우가 이제까지 맡은 역할 중 가장 멋있구나. 그 다음에 사실 전지현이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지현은 그다지 연기를 잘하지 않아. 그런데 이번 역할은 전지현에게 딱 맞았어. 그 연기 못하는 전지현에게 딱 맞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 그게 참, 그래서 이번 그 암살은 내가 볼 때 최고 기록 세우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지 않아요? 감이 오지 않아? 암살은 최고 기록 세울 것 같아. 예. 사실 언론에서 보도도 안 했는데 입소문만으로 700만이 본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1000만 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 암살은요, 우리나라 영화 기록의 최고 기록을 깰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그 장면 우리가 정말 해결하지 못한 역사를 너무나 바른 관점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괜찮은 영화 같아. 가령 연평해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라 아니야. 맨 첫 장면에 NLL을 주한미군이 설정했고 북한에 통보했다. 북한이 받아들였다. 그게 거짓말 아니야. 그 세 가지가 거짓말. 맨 첫 장면부터 구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연평해전의 희생자 연결식에 일부러 참석 안 하고 축구 경기 보러 간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잖아.
구라로 시작해서 구라로 끝난 거야. 역사를 아주 왜곡한 거죠. 정말 연평해전은 역사를 왜곡한 대표적인 영화라고 봐. 반면 암살은 실제로 그 뭐라 그러나 물론 연평해전에 있었던 전투가 팩트이고 그 당시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것도 팩트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영화를 관통하는 사상이 구라야. 이 NLL을 북한이 인정한 적이 없다고. 북한이 인정한 적이 없고 박정희하고 김일성하고 둘이 남북 기본 합의서 얘기한 다음에 NLL이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이 포기했던 게 NLL이야. 그 다음에 전두환 때도 잘못을 인정했고 노태우 때도 NLL을 포기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줬던 거야.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다루고 그 연평해전을 그 영화로 만들어서 억지로 보라고 강요하고 학생들 단체 관람하라고 협박하고 지랄 연명을 하는 거 아니야. 반면에 암살의 주인공은 실제로 김구 선생하고 김원봉밖에 안 나와. 김구 선생, 김원봉 선생 둘만 실존 인물이고 나머지는 다 픽션이야. 하지만 늘 그 당시에 많았던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에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동을 주는 거라고. 이래서 관점이 중요한 거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예. 사실 소수의견, 난 소수의견 봐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 우리 또 조카가 소수의견을 봤는데, 굉장히 우리 착한 며느리가 소수의견을 보면서 욕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더라고. 이 암살을 참 재밌게 봤다고 우리 조카랑 조카 며느리가 얘기해서 내가 암살 봤단 말이야. 근데 소수의견을 둘이서 IPTV로 보고 욕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거든, 참하거든. 근데 그 착한 며느리 입에서 욕이 끊이지 않았다면 내가 보면 미치지 않겠어요? 내가 뭘 보러 가서 욕을 했더라? 내가 암살 볼 때 이정재 때문에 욕이 나와가지고 내 암살 보면서 막 쌍욕했대 우리 신랑이 막 꼬집은 거야. 욕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근데 내가 만약 소수의견을 봤다 그러면 극장 뽀개졌을 것 같아. 하여튼 근데 소수의견 보긴 봐야 돼요. 지금 IPTV로도 볼 수 있다니까 보고. 이 소수의견의 배경은 뭐냐면 용산 참사예요. 난 영화를 안 봐서 내용은 몰라. 근데 이 소수의견의 배경은 뭐냐면 용산 참사. 그럼 그 용산 참사가 뭐냐? 용산 참사가 그게 2009년이었죠. 2009년 2월 1일로 난 기억이 나. 그 설 연휴 직전인가 그랬던. 그죠? 그러니까 용산 참사는 그래도 기가 막힌 거. 내가 용산 참사 일어날 거를 내가 예언했잖아. 그게 2008년이었나? 내가 2008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명박이 지금 거의 약간 미친 것 같다. 2008년에 내가 그 큰 불이 일어나고 사람이 많이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 내가 이제 2008년에 8년 12월 경이었나? 하여튼 송년 방송했던 것 같아. 2008년 겨울에 내가 사건 나기 얼마 전이야. 끼케 한두 달 전? 그때 혹시 보신 분 기억나요? 내가 큰 불이 나고 사람이 많이 죽을 것 같다고 그런 내가 예언을 했어.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용산 참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8명인가 7명이 죽었지? 예. 숭례문이 불난 거는 2008년 아니야? 숭례문이 불난 건 2008년이고 용산 참사 전에 내가 불나고 사람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지. 숭례문이 불난 거는 이명박이 대통령 되기 직전인가 그랬을걸? 이게 이명박 때 다 벌어진 일이에요. 숭례문이 먼저 불타고 그 다음에 용산 참사가 일어나. 이명박이 취임한 해가 2008년이야. 2008년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인가 당선하고 얼마 안 돼서인가가 숭례문이 불났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숭례문이 불탄 게 그거라며.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숭례문이 전소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전설이 있었대. 그 숭례문이 그때 불이 탄 거야.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되던 첫 해에 있었던 사건이고 용산 참사는 두 번째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두 번째 해 2월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게 이제 용산 참사가 일어난 일이 뭐 때문이냐 하면 그 용산에 용산 지방에다가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서 용산을 재개발하겠다 그런 거야. 용산 그 사건 현장 근처를 재개발을 해서 세계 최고의 빌딩을 짓겠다. 그렇게 이제 뻥카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건설주를 좀 주식을 올려보려고 건설로 또 한몫 챙기려고 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 그때 이명박하고 오세훈 둘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용산 참사 배경은 어땠냐면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명박이 시장일 때 용산을 개발한다 그랬던 하여튼 꽤 오랫동안 용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나 있었어. 근데 이게 돈이 안 모아진 거야. 이 용산 개발에 뛰어드는 대기업이 없어갖고 용산 개발이 계속 늦춰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용산 개발하는데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개발이 추진이 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용산 참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그 해당 건물 지하에서 그 맥주집을 하고 있었어. 호프집을 했는데 그 호프를 차리는데 전 재산을 쏟아부은 거야. 인테리어를 새로 꾸미면서 뭐 1억인가 몇천이 1억 몇천인가 하여튼 2억 돈이 거기 들어갔대. 근데 거기서 매달 매출이 4천만 원인가 나왔다는 거야. 3, 4천만 원이 매출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몇 달만 더 해달라 그랬어. 그 인테리어 전 재산을 투입했으니 그게 온 가족이 이제 뭐 아버지, 엄마, 며느리, 뭐 아들 이렇게 다 같이 한 거였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본전만 뽑게 인테리어 비용만 뽑게 몇 달만 일을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용역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손님들이 오는 그 지하 술집으로 오는 길에 여자 손님들 성추행하고 그리고 일부러 그 입구에서 타이어를 태워가지고 그 타이어 탄 냄새가 막 그 상가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서 영업을 방해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용산 참사 피해자들이 용산구청장한테 건물 주인하고 합의를 보게 해달라. 면담을 잡아달라 그랬어. 그게 원래 우리나라 법에 민법에 있는 원칙이야.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제 1800년대까지는 개인 간의 계약을 맺었으면 무조건 그 계약이 인정이 됐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현대 민법의 3원칙이라는 게 바뀌게 돼. 옛날에는 무조건 사유재산은 보장해야 되고 개인과 개인 간에 맺은 계약은 무조건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실을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가 잘못했을 때만 책임을 진다. 요게 근대 민법의 3원칙이었어. 근데 1945년 이후에 전 세계가 현대 민법의 3원칙을 받아들이게 돼요. 현대 민법의 3원칙이라는 게 뭐냐? 일단 민법이 뭐냐 하면 형법은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처벌하는 게 형법이야. 형사범죄. 그 범죄에 대해서 그 법에 기록되어 있는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잡아다가 수사를 해갖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재판에 보내서 재판장이 땅땅땅 그 형벌을 주는 게 형사범죄이고 민사범죄는 뭐냐면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나 뭐 기업과 기업의 분쟁이나 요런 건 다 민사라 그래. 이거는 형사법을 어긴 게 아니라 민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툼을 하는 건데 결국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사건이야. 근데 그 민법에 대해서 원칙이 1945년을 기준으로 해서 바뀐다고. 그래갖고 현대민법의 3원칙은 뭐냐면 재산권 공공의 원칙. 옛날에는 무조건 사유재산을 보호했는데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재산권 공공의 원칙이야. 예를 들어 학교 건물을 지었는데 학교 건물의 모퉁이가 자기네 땅을 침범했다고 학교 건물을 허물어라. 이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재산권 행사하면 안 된다. 요게 재산권 공공의 원칙. 두 번째로 옛날에는 자유계약의 원칙이라 해서 개인과 개인이 무조건 계약을 맺으면 국가가 이걸 존중해줘야 됐던 거야. 근데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계약을 맺으면서 너무나 노동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는 거지. 강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너무나 심한 착취를 하니까
요게 이제 수정 자본주의 시대에 법이 바뀌는 거야. 계약 공정의 원칙. 그래서 맨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은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그런 원칙이 생긴 거예요. 그게 우리 현대 민법의 3원칙에 들어가. 교과서에도 가르치는 거야. 세 번째로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가 반드시 잘못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였는데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 무과실 책임의 원칙. 그래서 이건 뭐냐? 자기가 직접 잘못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주변의 환경을 파괴한다든가 이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 요렇게 이제 민법의 3원칙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용산 참사는 그 건물주가 그 지하의 호프집 주인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언제든 건물주가 나가라 그러면 그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계약 조항을 넣은 거야. 그게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원래 임대차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는데 1년 혹은 2년을 기본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재계약을 하면서 언제든 나가라는 그 조건을 다른 거야. 근데 보통 그 주변의 용산 상가들이 대부분 언제든 나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안 그러면 임대를 안 해주니까. 근데 실제로 그 언제든 바로 그 기한 2년 안에 언제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주가 무조건 나가라 그런 거야. 그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근데 이제 저기 호프집 주인 사장은 지금 당장 개발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당장 재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몇 달만, 4달만 참아달라 그랬어. 그런데 그걸 방해한 거야. 그걸 방해를 해서 이 열받은 그 호프집 사장이랑 그 아들이랑 또 전철연이라는 데가 있어. 전국 철거민 대책 연합인가? 전빈연인가? 그러니까 빈민인가 철거민인가를 도와주던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 단체에서 이 사람들 돕기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건물 옥상에다가 그 알루미늄 하여튼 무슨 간이 철탑을 지었어. 간이 철탑을 짓고 거기에다가 화염병을 잔뜩 쟁여놔놓고 정부에다가 요구를 한 거야. 건물주와 그 세입자의 합의를 보게 해달라. 요구는 그거였어요. 이 철제 건물을 지어놓고 너네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너 건드리지 말고 지금 용산구청장이 계속 떼쟁이 시민들은 꺼져라 막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건물주와 이 세입자의 대화의 공간을 마련해달라. 그럼 이걸 왜 정부에다 요구하냐? 그 당시에 많은 무식한 인간들이 그랬어요. 정부의 임무에 그게 있어.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중재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왜 정부가 나서야 되냐고. 와, 이명박 지지자들의 그 일관된 개지랄 정말 대단했어요. 교과서에 나온다니까. 민간 간에 어떤 분란이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서 조정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역할이 있는 거야. 노사정 협의회가 그래서 하는 거야. 노동자와 사업주가 대립을 하잖아. 이걸 중재할 의무가 국가에 있어. 그래서 노동자, 사업자, 정부가 모여서 3자 회담을 하는 게 그게 무슨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의무에 나와 있어요. 이 정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 17시간인가? 20시간인가? 하루도 안 기다리고 거기에다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거야.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경찰 특공대를 어떻게 투입했느냐?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경찰 특공대를 실어가지고 크레인으로 그 옥상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들이민 거야. 그러면서 그 철제 가건물을 크레인으로 두들겨 쳤어요. 거기서 스파크가 일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불이 난 거야. 이게 이 화염병 안에 신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게 불이 났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맞은편 건물에서 물대포를 쏴가지고, 그 신호가 더 퍼지면서 불이 더 커진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철연과
이 호프집 주인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 5명인가 6명이 죽어. 그리고 경찰 특공대 1명이 거기 떨어져가지고 그 무리한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가지고 왔다가 거기서 떨어져갖고 거기서 같이 죽어요. 그래서 경찰 1명, 경찰 1명, 너나 추천을 해. 경찰 1명과 민간인이 하여튼 5명이 죽었던 사건이야. 그게 용산 참사예요. 그 용산 참사에,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배경으로 한 영화가 그 소수 의견이래. 그러면서 이 소수 의견의 주인공은, 윤계상이고, 그 윤계상이 사실은 이제 소위 지방에 이름 없는 법대 출신의 변호사인데 그 일을 맡아서 진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래요. 굉장히 잘 만든 영화래. 아주 그 짜임새 있고,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가 그 영화는 안 봤어. 안 봐서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용산 참사에 대한 진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기사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사회 수업이 되지 않을까? 소수 의견이 용산 참사랑 상관없다고 발표했어요? 언제요? 용산 참사가 배경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야? 소수 의견이 용산 참사 배경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야? 아, 모티브로 한 영화. 그러니까 용산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건 아니구나. 아, 모티브. 그러니까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해서 그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만든 실화는 아니고 그래서 용산 참사를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안 됐구나. 차라리 용산 참사를 배경으로 하지. 그랬으면 사람들이 많이 봤을 텐데. 뭘 또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안 보지. 하여튼 그래서 이 용산 참사라는 사건을 한번 배경만 비슷하대요. 하여튼 용산 참사라는 사건을 알아봐. 그 당시에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죽인 다음에 용산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세계 최고의 빌딩이 올라서고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빌딩이 올라서고 거기에 막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는 훌륭한 상권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됐죠. 예, 안 됐어요. 예. 그 용산 재개발하겠다는 곳에 결국은 투자가 안 이루어졌어. 왜 안 이루어졌느냐? 이게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본이 프랑스에 1조 원짜리 빌딩을 지었어. 일본이 프랑스에다가 1조 원을 들여갖고 거대한 빌딩을 지은 거야. 그 빌딩이 무슨 영화에도 나왔었대. 그런데 그 빌딩이 2년이 지났는데 재계약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빌딩의 가격이 8천억인가로 떨어진 거야. 2천억인가가 떨어진 거, 깎인 거지. 값이 떨어진 거야. 그걸 이명박이 9천억에 샀다니까? 1조 원을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그게 8천억까지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국민연금으로 우리 국민연금으로 그걸 9천억에 샀어. 그것도 추적해봐야 돼. 그 건물 지금 어떻게 됐는지, 거기 손실은 얼마인지, 그 뒤에 내가 그 뉴스를 못 봤는데, 그거 추적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그게 왜 그랬냐? 전 세계의 대형 빌딩들이 공실이 늘어나는 거야. 왜 그럴까? 그때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전 세계 빌딩들의 공실이 늘어났어. 우리나라도 지금 건물에 빈 공간 많잖아요. 상가들 막 임대가 안 되잖아. 전 세계 경제가 침체기인 거야. 전 세계 경제가 침체기인 이유가 뭐냐? 전 세계의 재벌들이, 그러니까 각 나라의 가난한 노동자들을, 가난한 국민들을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그렇게 만든 걸 부자 나라에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정책을 폈잖아. 그게 전 세계 경제를 망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온 나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 미친 새끼들이 인도나 아프리카나 인구가 많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력을 너무나 저렴한 임금으로 착취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만든 물건을 부자 나라에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같은 OECD 국가의 서민들이
쓸 돈이 없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나라요. 내가 지난번에 왜 무슨 아랍 청년하고 문자 했던 얘기 했잖아. 모로코 출신의 그 청년하고 대화했던 얘기 알려줬잖아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가 텔레비에 한류 드라마 보고 굉장히 잘 사는 굉장히 부자 나라인 줄 아는 거야. 우리 국민만 우리를 일본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는 아랍 지방이나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은 되게 부자 나라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많아? 우리나라 청년들도 지금 취직이 안 되는데 외국에서 와봤자 취업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전 세계도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대요. 독일을 빼놓고. 왜냐하면 독일은 그다지 대학을 안 가. 독일은 대학을 많이 안 가고 고등학교를 마에스터고를 많이 가서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을 많이 하는 구조라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청년 실업률이 낮은 나라가 독일이야. 나머지 프랑스, 영국, 뭐 이탈리아, 스페인, 우리나라, 일본 전부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대요. 굉장히 심각한 거야. 그런데 이런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첫째는 뭐 때문이다. 기계화. 옛날에는 사람의 노동력으로 했던 옛날에는요. 여러분 혹시 그 파크랜드라는 광고 본 기억나요? 파크랜드라는 그 양복 매장이 있어. 그 양복 회사가 그나마 무슨 베트남인가 있어. 그 동남아 어딘가에 파크랜드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일반 노동자들이 바느질하는 게 아니야. 다 기계화야. 재단도 기계로 하고 최대한 사람의 손을 줄여서 옷을 만드는데 그걸 베트남인가에서 했다고. 그게 그 양복 선전에 자랑스럽게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광고로 나왔었어. CF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기계로 하니까 정확하겠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짓이었느냐. 옛날에는 재단하고 받고 다 사람이 했어. 그래서 옷 공장이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생겼던 거야. 그런데 그 옷 공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사람 손으로 안 하고 기계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기계로 만들어서 해버리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야, 돈이.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방송 일이다. 아싸, 삼관왕이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천 안 하고 보시는 당신은 누구? 예,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까 불타는 10미닛으로 강제로 추천을 탈취했더니 예, 추천해주신 2702분께 감사드려요. 추천합시다. 7시 추천합시다. 아 지금 추천해. 뭐 7시까지 기다려. 자 하던 얘기 마저 해가지고 예. 독일의 인종차별 쩐다는데요. 지금 독일의 인종차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들 이러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잖아. 우리나라도 이 인종차별 만만치 않잖아. 이 동남아에서 온 아니면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온 노동자들 존나리 착취하잖아. 그리고 막 강제로 부려먹고 월급 안 주고 띄어먹고 뭐 남의 나라에다가 뭐 인종차별 심하다 이런 얘기 할 자격 없지. 그리고 실제로 학원의 원어민 강사 중에 흑인이 없대. 각 학원에서 흑인은 영어 강사를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흑인은 안 뽑는 거야. 인종차별이죠 그거. 미국에서 영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 이력서로 다 보냈는데 막상 딱 왔더니 거기 미국 생활 캐나다 생활 다 정리하고 한국에 왔는데 일자리가 안 되는 거야. 흑인이라고 면접 봐서 자르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흑인은 안 뽑는 거야. 애들이 싫어한다고. 인종차별이죠. 심각한 인종차별이야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잡힌 추적되고 있는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백인이야. 국제적인 성범죄자들 대부분 백인이야. 근데 마치 흑인은 범죄를 많이 일으킬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싫어한다고, 학부모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흑인을 안 뽑아. 어머, 오바마 백인이냐? 어? 아니,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도 하는데, 참 무식한 새끼들이지. 좌우지간. 왜 또 그 얘기가 나왔어? 딴 얘기를 합시다. 예.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무슨 얘기 했냐, 우리? 원래 하던 얘기 까먹었어. 아, 저 새끼들이 아까 10일 걸어갖고, 무슨 얘기 하나 말했지? 전세계 일자리. 일자리 문제. 하여튼 좌우지간, 이게 이제 이 세계 경제가요, 세계 경제가 돈 놓고 돈 먹기가 되면서, 금융자본들이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면서, 최소 자본으로 최대 이윤을 착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그러면서 기계화 얘기하다 말았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전 세계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한데 첫 번째 이유가 기계화야. 그 파크랜드 공장처럼, 파크랜드만 그러겠어?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 생산 공정을 기계화하는 거야. 그래서 기계화가 일자리를 줄인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가 줄었느냐? 기계화를 하면서 일단 블루칼라, 실제로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 수가 줄었어. 그 다음엔 사무 자동화. 원래 이제 이 사무 자동화라는 게 뭐냐면, 이 육체 노동자들이 생산해낸 물건을, 이렇게 수출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소위 사무직 노동자들이 했잖아. 근데 이 사무직 노동자들이 했던 일들의 대부분이 타이피스트처럼 서류로 만들고 그걸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장부를 정리하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일자리였다고. 근데 사무 자동화 시스템이 1990년대에 갖춰지면서 뭐가 사라진 거야? 대량의 사무직 노동자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옛날에 대학을 나오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공장에서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공장의 일자리는 기계화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공장을 더 싼 노동력 있는 데로 옮긴 거고, 그 다음에 사무직 노동자의 일자리는 이 사무 자동화 시스템으로 모든 이 정보나 장부가 전산화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특히 고학력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진 거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90년대 이후로 차근차근 시작이 돼서 지금 전 세계 공동의 문제예요. 예. 요즘에 일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일본하고 미국이 오바마하고 아베가 선언을 했어. 뭐냐면 일자리 만들기. 특히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선언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막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계속 경제가 발전이 안 되잖아. 경제 성장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뭔 정책을 폈냐면 저환율 정책.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이지. 무슨 얘기냐면 엔화 가치를 달러보다 떨어뜨리는 거야. 달러보다 떨어뜨려서 옛날에 1달러로 뭐 초밥을 2개 사 먹었다면 지금은 3개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국인이 1달러로 우리나라에 와서 햄버거 하나도 못 먹는데 일본에 가면 초밥 3개를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옛날에는 1달러가 초밥 2개였다고. 그런데 이제 초밥 3개를 주는 거야. 일본의 화폐 환율을 가치를 떨어뜨려 갖고 일부러 그런 정책을 피는 거야. 그래서 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일본 물가가 지금 우리보다 싸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폰인데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가격에 팔아. 근데 일본이 한 20만 원 싼 거야. 그런 식으로 일본이 그 화폐 가치를 자기네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늘린 거야. 그 타격이 곧바로 우리나라한테 온 거야. 그 타격이 곧바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지금 줄은 거예요. 수출이 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소비가 안 되니까 수입도 줄고 수출도 우리나라는 지금 정체된 상태인 거야. 그래서 우리 경제는 일본은 지금 우리의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이 제대로 된 정책을 못 쓰는 바람에 일본이 어부지리를 얻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일본의 경제가 한 2년 전? 2년 전부터 아베노믹스라는 게 유명했잖아. 2, 3년 전부터 일본 경제는 활성화됐어. 그러면서 일본의 물가가 옛날에 노무현 때는요, 일본으로 여행 가던 사람이 다 우리나라로 왔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김대중 노무현 때는 일본의 물가가 너무 비쌌던 거야.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끼가 주먹밥에 단무지 이랬었어. 그 당시 일본 여행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면 그랬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은 배고파서 안 가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음식값이 되게 쌌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5,000원이면 한 상을 먹었단 말이야. 노무현 정부 때 그랬잖아,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5,000원을 주면 한 상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국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몰렸었어. 그때 일본이 물가가 되게 높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물가가 높아서 우리가 좀 유리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베가 들어서서 강제로 자기네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피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샌드위치였잖아. 일본은 품질이 좋고 중국은 가격이 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일본에게는 기술력으로 떨어지고 중국에게는 가격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생산 활로, 수출 활로를 뚫어야 된다는 되게 고민이 많았었단 말이야. 그게 김대중 노무현 때 가장 큰 고민이었어. 이명박 되면서 이제 뭐 그냥 다 나가리가 됐지만, 그런데 그 일본이 우리보다 좋은 기술력에 가격을 낮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완전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은 지금 막 제2의 전성기를, 그래가지고 노무현 때에서 이명박 초기까지만 해도 우리 왜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잖아. 삼성전자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일본의 뭐 소니, 산요,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캐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하는 분위기였어. 전부 다 망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일본의 전자산업이 다시 이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스마트폰 시장도 지금 살아나고 있대요. 원래 글을 쓰려면 자음 먼저 쓰는 거야. 모음 먼저 쓰면 한글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아이, 진짜. 개인 정보들을 너무나 많이 팔어, 이것들은. 개인 놀래는 건 줄 알았더니 나한테 또 장사해 먹으려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로 잘 나갔어. 그래갖고 아베 인기가 치솟았다가 지금 그렇게 치솟았던 인기가 뭐 때문에? 아베의 법을 바꾼 것 때문에. 이번에 저길 바꿨잖아. 자위대법 바꾼 것 때문에 지금 아베 지지율 폭삭 가라앉고 지금 일본에서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경제를 살려도 전 세계 전범 국가로 낙인 찍히는 걸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이렇게 좀 탁월한 의식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일본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일본이요, 시위를 안 해, 잘. 일본에서 시위를 하면 뭔 시위만 하냐? 극우 시위만 해. 예. 일본이 시위를 잘 안 해. 민주화 시위라든가 평화행동 이런 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로 막 드러내놓고 시끄럽게 하는 건 극우 단체들. 우리나라 어버이연합 같은, 그러니까 친새누리당 단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박원순 물러가라 이런 거 하잖아. 일본도 그래. 점점 우리나라가 일본을 닮아가요. 예.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일본 내에 대다수 국민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되게 평화주의적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독도 문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 그런데 이걸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티가 안 나. 왜냐하면 주로 우리 언론에서는 일본의 극우 꼴통 새끼들만 텔레비에 보여주기 때문에 일본은 되게 꼴통인 줄 알고 있잖아.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래.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에 대해서 그거 되게 정치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일본의 전 국민이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우긴다고 그러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잖아요. 이거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거 이거 적대적 공생관계야.
자, 그럼 투표 문제. 일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문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시위를 잘 안 하고 투표를 잘 안 해. 그 다음에 일본도 아마 우리나라랑 투표 제도가 비슷할걸? 그래서 일본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제대로 된 투표를 못해. 그러다가 아베 전에 그 진보적인 젊은이들한테 표를 많이 줬어. 그러다 어떻게 됐냐? 그때 나온 새로 뽑힌 젊은 애들이 꼴통들이 나온 거야. 진보 세력이라고 막 다 뽑아줬는데 그 이제 그 아베 전에 있었던 정권이 굉장히 꼴통 정권이었어. 그래서 그 꼴통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 이제 일본 시민들이 그리고 막 경제가 너무나 죽어가니까 무능한 여당 물러가라 이러면서 진보적인 야당한테 표를 다 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뽑힌 일본의 정치인들이 이 꼴통들이 들어온 거야. 젊은 꼴통들이. 그리고 얘네들이 막 자기네 월급이 얼마라고 막 그런 얘기 자랑하고 다니고 실수를 많이 한 거야. 일은 안 하면서 그러니까 왜 젊고 진보적인 줄 알고 뽑아줬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꼴통들이었던 거야. 젊은 꼴통. 그래서 진보 정치인들이 진보 세력들한테 표를 안 준 거야. 그러면서 아베를 뽑아준 거는 뭐냐? 경제를 살려라. 그래서 아베가 목숨 걸고 경제를 살린 거야. 그래서 일본 경제가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베가 깨달은 거지. 소위 아베네가 옛날 일본의 전통적인 여당 출신이야. 이름을 바꿨어도 얘네가 지금 일본 국민들에게 필요한 거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경제 정책을 핀 거야. 그래서 일자리를 무조건 만들고 막 그 이제 뭐라 그러나 수출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펴서 일본이 그 취직이 잘 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이 아베노믹스가 그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아베나 이런 애들이 장기적 계획을 세운 것 같지 않거든? 장기적 계획을 세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제 요 단기적인 뭔가 경기 부양책을 썼을지는 몰라도, 이 아베노믹스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일본도 청년 실업 문제에 지금 단기적으로 넘어가는 척 해도요, 그거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봐. 계속 일본이 저렇게 저물가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 근데 일본에서,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라는 게 뭐냐면, 아베 총리가 펼친 경제정책. 그래서 일본에 지금 막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어. 실업률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수출은 늘어나고 그러면서 지금 일본이 장기적 경기 침체였는데 지금 이제 워낙 죽은 경기였다가 지금 막 살아나니까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베네 일당이 그렇게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바꾸진 않았을 거라고 봐. 그리고 이미 전 세계의 분위기가 기계화와 요 글로벌 생산 체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기계화와 글로벌 생산 체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기계로 다 만들고 그나마 일손이 필요한 거는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려는 그게 글로벌 경제 체제거든. 그 글로벌 경제 체제가 결국은 그 중산 계급의 나라, 중산층 나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전 세계의 소비 능력을 감소시킨 거거든.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중국은 되게 무서운 나라잖아. 중국은 독재 국가예요.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고 독재 국가야. 자기네들끼리 다음 지도자를 정한단 말이야. 그런 나라이고 경제정책이나 이런 걸 국가가 주도해요. 여간 중국이 공산주의는 포기했지만 독재 체제는 포기하지 않았어. 여전히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나라야.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뭘 봤냐 하면 이 금융자본, 전 세계 금융자본이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거를 본 거야. 그래서 그동안 전 세계 금융자본이 중국에 와서 막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를 못 본 척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개입하는 거야. 갑자기 개입해서 중국의 주식시장을 그 거품을 빼야 된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정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중국은 경제정책을 국가 주도로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고 무엇보다 중국은 소비 능력이 많아.
이 소비 능력이 10몇억의 인구가 10몇억의 인구가 곧 소비력이야. 우리나라는 지금 다 털어봤자 5천만이잖아. 통일해봤자 7천만이야. 근데 적어도 한 나라의 경제 구조가 그 자생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인구가 1억이래. 인구가 최소 1억은 넘어야 그 농업부터 1, 2, 3차 산업이 균형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굴러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 모자라다는 거지. 인구가 모자란 거야. 근데 사실 지금 5천만이라 해도 점점 줄고 있어요. 지금 5천만인 이유는 노인 인구가 장수해서인데 노인 인구는 생산성이 떨어지잖아. 지금 생산을 해내는 젊은 층이 재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5천만이어도 실제로 우리 노인들 소비 능력 있어? 없잖아.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80%가 소비 능력이 없어. 거의 박스 주워 갖고 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박스 줍거나 농촌에서 근근히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이잖아. 노인 80%가. 그 인구수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소비 능력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 노인들이 생활 능력이 없는 거야. 소비 능력이. 소비 능력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인들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모든 재산을 다 투자했잖아. 근데 자녀들이 용돈을 안 줘. 생활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극빈 상태에 있는 노인들이 대다수란 말이야. 그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리고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집 팔고 땅 팔아서 대학 공부를 시켜놨는데 취업을 못해. 취업을 못하니까 결혼도 못해. 자녀 생산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경제 재생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게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라고. 근데 중국은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가 소위 그러니까 그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왜 그 중국의 유명한 게 북경오리잖아. 북경오리라는 그 제품이 가격이 100만 원짜리부터 5천 원짜리까지 있다는 거야. 북경오리라는 하나의 요리인데 100만 원짜리 북경오리가 있고 2,600원짜리 북경오리가 있대.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쓰는 소비 패턴이 있고 이렇게 그 수준별로 소비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빨리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중국에선 가장 심각하게 지금 한 5, 6년 전부터 중국의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명박 때부터 중국의 중심 화두였어. 빈부격차가 극대화되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그 중국이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간단해요.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뭐 하고 있어요? 뭐 노동개혁 한다고 그러면서 노동자를 더 쉽게 자르는 방법으로 가고 있잖아. 분명한 과제가 있는데 과제 정반대로 가고 있다니까? 저쪽으로 가야 답이 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박근혜 경제정책이. 빚어져서 집 사라 그러더니 우리는 빚어져서 집 사라 그런 적 없다라고 발뺌하고 앉아있고 그게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롯데 문제 있잖아요. 롯데 스캔들은 왜 터졌을까? 응? 한마디로 그 가문에 그런 일이 사실 이렇게 전 우리나라의 미디어에 온 나라의 미디어를 집중시킨 적이 없어. 근데 이런 그 사건은 이제까지 많았단 말이야. LG하고 럭키금성이 LG랑 GS로 갈라질 때 그때도 그랬고 이제까지 재벌들 내부의 그 지분 다툼, 재산 분쟁 이건 굉장히 많았어. 두산도 그랬고.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모든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적이 없어. 왜 그럴까? 왜? 나는 일종의 재벌에게 보내는 사인이 아닐까? 지금 나는요, 솔직히 이제 일단 미디어는 박근영의 망언을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건으로 덮었어. 새누리당 국회의원 성추문으로 덮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박근영 망언 사건하고 롯데 사건은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잖아. 그죠? 동시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게 이 성폭력 논란의 국회의원이 친박이잖아. 친박 핵심. 박근혜가 직접 자기 손으로 공천 주고 자기가 뽑은 아끼는 의원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박정희를 아버지 그러고 다니는 거기다 구미.
박정희 고향 아니야. 그 동네에서 그 공천받았다는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그 박근혜 친박 핵심 성추문 사건이 터졌어. 그 다음에 이제 롯데 성추문이 터졌어. 롯데 스캔들이 성추문이 아니라 롯데 스캔들. 그 다음에 누구야, 새누리 국회의원 성추문. 이게 무관하지 않다고 봐, 나는. 나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저것 주고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움직이는 세력. 나는 얘네들이 옛날부터 공안 통치 세력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이 친일파 뿌리에서 나온 게 두 권력이 있다 그랬잖아, 내가 맨날. 군부 독재 공안 세력. 그 다음에 김영삼 이후에 성장한 글로벌 재벌 세력. 요게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데, 내가 볼 때 이번에 그 미디어에서 터트린 새누리당 그 성추문, 그러니까 국회의원 성추문 사건은 재벌 쪽에서 터트린 사건으로 보이고, 이쪽 그 군부 독재 공안 통치 세력이 롯데를 터트린 거 아닌가. 나는 이게 롯데 추문하고 친박 국회의원 성추문하고, 나는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지금 화해하는 모드 아니냐. 그렇게 그냥 그런 합리적 의혹이 든다 이런 얘기지. 예. 그러니까 추천을 너나 해. 남한테 추천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뭔 말인지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의 권력은 이 친일파 새끼들의 자손들이 둘로 갈라져서 군부 독재,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때 권력을 키운 군부 독재 공안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때 급성장한 그 글로벌 재벌 기업이 권력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얘네들이 끊임없이 권력 다툼 중이야. 특히 내년 총선 앞두고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는 바라봐. 그랬을 때 이번 이 국회의원 성추문 사건은 이쪽 재벌가에서 이쪽에서 롯데 스캔들을 막 이슈화 시키니까 얘네들이 이 국회의원 성추문 사건을 던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 방씩 주고받은 거 아니냐. 왠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박근혜 가문의 망언을 덮었다는 거지. 결론은 둘이서 한 방씩 주고받으면서 미디어는 박근혜와 김무성의 경거망동과 망언을 덮었다는 거야. 결국 그들은 한패야. 친일파라는 뿌리는 같아. 친일파라는 뿌리는 같은데 군부독재 공안파냐 아니면 친재벌파냐, 요 성향이 다를 뿐이지 뿌리는 같기 때문에 김무성과 이 박근영의 이 친일 망언, 그 다음에 숙미 4대주의, 이거를 둘이서 한 방씩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덮고 가는 거 아니냐, 라는 그 추측을 해봤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뭐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시고, 나머지 못 알아들으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휴가 갔다 와서, 휴가 갔다 와서 한 방송이라, 조금 맥을 못 짚었을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못 다뤘을 수도 있어요. 어제 하루 쉬었는데 감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좀 부족했다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 재밌으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유, 내가 오늘 이것도 녹화를 중간에 안 끊었네. 오늘 방송 볼만하셨어요? 볼만하셨다라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좀 부족했다라면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좀 너무 더워가지고
어제 하루 쉬었더니 감이 좀 떨어졌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부족한 점을 용서해 주시면 다음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내가 이번 주 풀로 쉬어야 되는데 신랑이 회의가 잡혀갖고 오는 바람에 휴가가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 좀 우울해. 그래서 조금 내용이 떨어졌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제가 이 호남 쪽, 호남 쪽에 상황 민심 탐방을 가느라고 제가 방송을 못 하고요. 또 8월 셋째 주에는 경남 쪽으로 제가 민심 탐방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공개 민심 탐방을 다니느라고 제가 좀 그 방송을 못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보성 정말 가보고 싶은. 네. 제가 좀 처리해야 될 일정들 때문에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요. 그거 제외하고 다음 주에 한번 어디 놀러 갈까?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들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내가 진짜 보성 가보고 싶어. 보성이 녹차밭 있는 데죠? 보성 갔었는데? 얼마 전에 보성 갔었어. 몇 달 전에. 예. 하여튼, 제가 내일 가는 데는, 어딘지는 비공개예요. 비밀이에요. 알려고 하지 마. 예. 알려고 하지 말고, 제가 날 선선해지면요. 9월에 날 선선해지면 전국 탐방을 할게요. 예. 이제 우리 모바일 방송 많이 안 끊기잖아. 쟤네들이 모바일 방송 방폭시키면 내가 돈 벌까봐 방폭을 잘 안 시켜. 근데 거기다 1000명방도 됐어. 모바일 방송 1000명방 됐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모바일 방송하면서 전국 순회할게. 그러니까 망치 부인을 초청해봐봐. 그냥 어디로 오세요 그렇게 떠들지 말고 가령 정말 망치 부인이 시원하게 방송할 만한 곳을 우리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시던가 문자로 보내주시던가 망치 부인이 시원하게 방송할 만한 데를 섭외해가지고 에어컨 나오는 가령 가게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예, 장사하시는 분이 우리 가게에 와서 방송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방송 한번 할게요. 예, 이렇게 우리 시청자 방문, 우리 망치 부인의 오랜 계획이었는데 매번 이 모바일 방송 방폭 때문에 못했단 말이야. 이제 모바일 방송 방폭 잘 안 돼. 예, 이제 드디어 때가 왔어. 자, 펜션 잡는 건 너무 비싸. 자,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망치 부인 어디가? 이게 지금 몇 년째 우리 신랑이 나한테 요구한 거야. 그거 이제 8월 말부터 다니까 9월 초부터 다니까 좌우지간 보내주세요.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지역 우리 시청자들 가령 농사 짓는 분도 괜찮아요. 더운데요 괜찮아요. 농사 짓는 분 수박 같은 거 추수하실 때 불러주세요. 예, 수박, 참외, 포도 이런 거 막 이렇게 따면서 그거 생방송 망치 부인의 농촌 체험 막 시뻘시뻘 그러면서 더워 막 이러면서 농촌 체험 그러면서 농업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작은 소규모 공장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어려움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좋고 예, 시청자분들의 초청을 기다립니다. 예, 혹시 또 이제 망치 부인 방송에 출연했다가 정부에 찍힐까봐 겁나시면 연락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거 겁 안 나시는 분들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망치 부인 앞으로 열심히 가볼 생각이에요. 예, 망치 부인 열심히 앞으로 가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바일 방송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 휴가 기간에는 제가 그룹별로 모임이 있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공개되기 때문에 모바일 방송 못 하는데 그 이외에는 앞으로 모바일 방송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방송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근데 목요일날 내가 방송할지도 몰라. 목요일날 내가 방송을 일찍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2시나 3시에 방송할지도 모르니까 목요일날 기다려주세요. 혹시 방송할지도 몰라. 어쩌면 그때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모바일 방송을 할지도 몰라. 대구나 구미가 왜 적진이야. 나는 경북 지역 여행하는 것도 좋아해. 자, 어쨌거나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는데 그걸 티내면 그 후원 못 하시는 분들이 가슴 아플까봐 그래서 일부러 못 본 척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그리고 추천해주신 2927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감사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 다음 방송은 확실한 건 금요일 낮 2시, 목요일 날 생방송 할지도 모름. 내일은 쉽니다. 예, 내일은 확실히 쉰다. 목요일 날은 생방송 할지도 모름. 금요일은 확실히 생방송. 예, 이 정도까지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 방송 보시고 다음 방송 할 때까지 덥더라도 잘 참아주세요. 이게 덥다 그러면 더 더워요. 예, 덥다 그러면 더 더우니까, 예, 여름은 더워야지. 여름은 더워야 곡식이 잘 익지라고 생각하면서 잘 견뎌주세요. 예, 저는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좀 이 전국의 상황을 눈으로 보고, 예, 좀 연구해서 더 알찬 내용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다음 방송 시간까지 모두 건강히 계시길 바랍니다.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 되고 싶은 망치부인입니다. 미친 거 아니야? 싶으시죠?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그게 되겠냐?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답니다. 하지만 온 우주가 간절히 소망하면 아니 무슨 얘기야.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원래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제가 또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말이 꼬이네. 자, 다음 방송까지 건강히 계시고요. 다음 방송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예. 온 우주가 간절히 소망하면 그쵸? 온 우주가 간절히 소망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딨어? 그죠? 사실 정말 온 우주가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 같아.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 같질 않아.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 보여. 그게 나를 참 가슴 아프게 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공포와 욕심으로 두려움과 탐욕 속에서 자꾸만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 보실게요. 아유.